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수사반장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전 역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수사반장 이종형입니다. 이제 진짜 우리나라가 봄이 없는 것 같죠? 얼마 전만 해도 막 꽃샘 추위해가지고 뭐 두꺼운 약간 뭐 그런 옷도 입고 했는데 벌써 저 같은 경우에도 막 낮에 에어컨 틀고 다녀야 돼요. 전 좀 되게 슬프더라고요. 맨 처음엔 저희가 나이 탓인가? 근데 이거 나이 탓이 아니라 저 말고도 이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막 이렇게 기후이변 이런 거에 대해서 슬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노력하면 그래도 좀 더 뭐 좋아지게 어떻게 해서든 막아봐야죠, 뭐 그죠? 왜냐면 이렇게 뭐 계속 엉망으로 후손한테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다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세상, 주식도 좀 더 나은 주식들을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그 노력이 항상 다가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드디어 부산을 한 1년 넘게 만에 내려가요. 여러분들 그쪽 분들 많이 기다리신 것 같은데 오늘 아마 굉장히 아마 중요한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신 분들 실망 안 시키도록 열심히 또 오늘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5월 10일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제가 수도권 안 하냐 그래가지고 일단 먼저 수원을 하니까요. 오셔서 좋은 이야기 많이 듣고 여러분 걸로 꼭꼭 씹어서 영양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메일 아시죠? 메일 지금 나가고 있죠? 편하게 그냥 뭐 하고 싶은 얘기 하셔도 되고 뭐 그냥 뭐 종목들만 해도 되고 뭐 아주 요즘 아주 자유롭게 주시더라고요. 그게 괜찮습니다. 그렇게 주시고요.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이야기 해드릴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출발을 할 텐데요. 오늘의 과연 첫 번째 종목은 뭘까?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지금 네이버를 검색하시면서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네이버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이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뭐 원론적인 이야기도 해야 될 거고 같고요. 그죠? 원론적인 이야기에서 또 힌트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제 나름대로의 또 이야기도 한번 분석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이버가 어떻게 생긴 회사야?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고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네이버는 워낙 삼성에서 튀어나온 회사입니다. 삼성 그거 보면 참 대단해요. 그죠? 맨 처음에 1997년인가요? 삼성이 어떻게 그 전산 모든 걸 다 하는 게 삼성 SDS잖아요. 삼성 SDS의 그 사내 벤처에서 시작됐습니다. 1998년에 시범 서비스가 시작되고요. 네이버라는 회사로 완전히 이제 독립을 해서 나와가지고 창업자가 네이버를 차린 거는 1999년 6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1999년이면 여러분들 IT 버블이라는 거 혹시들 기억나세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가장 코스닥이 화려했던 게 이게 바로 IT 버블이죠. 빵! 이게 월봉인데요. 보세요. 그동안 뭐 코스닥 좋았다 어쩐다 이거 보세요. 이거 뭐 코로나 때? 아유 이거 보세요. 이거 조적지열이라니까. 이때 바로 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새로운 기술로 하는 그 대표적인 어마어마. 그래서 그때 참 전설 같은 주식들 많았잖아요. 장미디언 또 장마담이라고 불렀고, 뭐 로커스 홀딩스부터 해가지고 아주 주옥 같은 주식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 IT 업체 생긴 것들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이버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대장 IT 기업으로 살아남았다는 거 보면은 일단 이 부분은 굉장히 칭찬을 해줘야 돼요.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 사업 부분별로 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큰 건 뭐냐? 검색입니다. 검색 플랫폼. 이거 매출이 거의 이 회사에 거의 한 35에서 40%가 나와요. 그 다음은 커머스죠. 커머스. 이게 한 5에서 30 나오고요. 핀테크 아실 거예요. 네이버페이 하는 핀테크. 네이버페이도 이거 쓰더라고요. 근데 핀테크도 이게 한 15% 정도는 나와요. 컨텐츠. 우리 얼마 전에 했던 기억나시죠? Y랩. 컨텐츠 쪽이 이것도 한 15%? 요 정도 나와요. 마지막에 크라우드인데 크라우드 이건 얼마 안 나와요. 크라우드는 한 5% 남짓. 이 정도 나와요. 그래서 네이버가 뭐예요? 좀만 궁금한 거 있으면 어디다가 물어보라 그래. 녹색창에 물어보세요. 이런 말 하잖아. 녹색창 네이버에다가 검색하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무조건 검색의 대명사였잖아요. 그래서 네이버는 검색 플랫폼이 제일 이 회사의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까지도 제일 중요한 뼈대를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네이버 칭찬 하나 해줄 게 있어요. 아까 제가 1999년에 IT 버블 이후에 지금 남아있는 IT 기업이 거의 없어요. 많이 없어요 이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검색에서 어쨌거나 이쪽에서 1위잖아요. 그걸 계속 지켜내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보면 참 대단한 게 전 세계에서 자기네 자체 웹브라우저를 갖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는 뭐 야후, 예, 지금 뭐 구글, 천하라 그러죠. 자기네 자국의 이 웹 서비스를 하는 나라는 진짜 없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한번 슬쩍 이런 얘기 드렸는데 사이다 업계에서도 자국 사이다가 1위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세븐업이라든지 스프라이트 이런 게 전 세계 다 예, 휩쓸고 있는데 오로지 못 먹은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 아시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네이버는 참 엄청난 회사인 게 맞고요.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 칭찬을 좀 해주고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먼저 검색부터 한번 보죠. 검색 플랫폼은 여러분들 이게 매출이 어떻게 일어나냐 되게 쉽습니다. 검색하고요. 그냥 디스플레이 광고예요. 왜 이런 부분을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굳이 제가 네이버에서 뭐 너무 많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네이버를 접하고 있잖아. 네이버 검색에서 뭐예요? 특정 기업이라든지 뭐 특정 이걸 하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기업이 과금을 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에 대해서 얼마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게 검색 매출이에요. 디스플레이 광고 매출은 뭐냐? 여러분들 네이버 지금이라도 쳐보시면 네이버 이렇게 딱 창돼 있으면 옆에 막 광고들 떠 있잖아요. 그게 네이버 디스플레이 광고 매출이에요. 그게 검색 플랫폼에 들어가는 매출들입니다. 저도 맨 처음에 이거 할 때 되게 고민을 했던 게 야, 네이버에다가 진짜 나도 올려볼까? 예, 저도 이제 유튜브 시작하고 뭐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그때 조금은 알아봐고 했는데 그 배너 광고라고 하죠. 메인 쪽에. 그게 여러분들 와 엄청나더라고요. 물론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도 하고 약간씩 틀린데 대략 올라가는 게 1시간 정도 올라가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3천만에서 5천만 원인가 그래요. 엄청나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이 반장은 포기했다. 하여튼 이렇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검색 쪽으로 해서 플랫폼으로 그런 탄탄한 24시간 켜져 있잖아요. 근데 1시간마다 거기 배너 광고 몇 개예요. 거기 그러니까 매출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요즘은 검색에 관해서 얘네들이 뭐를 해요? AI를 가지고 검색 쪽을 더 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혜택을 좀 얘네는 보고 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 여기 커머스예요. 커머스. 커머스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뭐예요? 온라인 쇼핑 하잖아요. 그게 커머스예요. 커머스 쪽에서 매출이 어떻게 될까요? 얘들 쇼핑 광고 하잖아요. 온라인상에서 쇼핑 광고. 그런 거나 아니면 웹스토어에서 뭐예요? 중개 및 판매하잖아요. 거기서 막 물건 사잖아요. 중개 판매. 그 수수료 엄청나요. 그리고 또 여러분 뭐예요? 네이버 멤버십 회원 들어가 있잖아요. 이 멤버십 한테 받는 그 매출 이런 것들인데 이 멤버십이 이거 정확한 집계는 안 나와요. 얘네도 정확한 집계는 안 해줘요. 이 네이버가. 여러분한테 누가 와서 월급 명세서 보여줘요? 그럼 보여줘요? 안 보여주지? 얘네들도 공개 잘 안 해주는데 어바웃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뭐 대충 일본 말로는 겐또 친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대략 한 800만 정도로 봐요. 이거 보면 네이버의 이 커머스 쪽의 매출이 굉장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커머스 매출을 다른 데들이 쫓아오면서 막 뭐 여러 가지 쿠팡이나 이런 데들이 막 계속 다 해도 굉장히 구축을 천에부터 네이버가 잘 해놓은 건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크고 국내 쇼핑액 중에서 이 온라인 쪽이 차지하는 게 대략 한 40%가 좀 안 된다 그래요.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분 중에 웬만한 중에 온라인 쇼핑 안 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이 소리는 뭔 소리일까? 우리나라 국민 할 사람 거의 다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 커머스 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출 비중은 어느 정도 꽤 큰데 얘네는 성장이 잘 안 돼요. 이제 쿠팡 이런 데가 나와서 막 그냥 아주 그냥 막 진짜 개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커머스 쪽은 그냥 매출은 찍히지만 그렇게 뭐 성장할 일도 없고 그냥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핀테크는 제가 잠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네이버페이 그것도 뭐 그 필요하신 분들 많이 쓰시대요. 그런 것들. 그리고 컨텐츠는 우리 저번에 했던 Y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은 컨텐츠에 대해서 이렇게 자회사를 통해서 합니다. 얘네들 그 일본에서 여러분들 이 웹툰 1위가 어딘지 아시죠? 1위가 어디예요? 예, 네이버 라인만가. 2위가 어디? 카카오의 피코마. 그게 랭킹 1, 2위잖아요. 이 네이버의 이 웹툰 쪽이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컸어요. 몇 년 동안.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커 나가는 데 있어서 약간 쭉쭉쭉 가다가 잠깐 멈추는 시기인가 이런 느낌을 약간은 주고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멈추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지금 약간 주가 모습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얘네 글로벌 1위 웹소설 갖고 있는 거 아세요? 왓패드라고. 이 네이버가요 여러분들 실은 워낙 요즘 기사가 많이 안 돼요.
그렇지 이쪽 관련들이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좋은 얘기를 못 듣잖아요.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가 그래서 그런데 근데 워낙 네이버 쪽이 굵직굵직한 사업을 굉장히 이제 꽉 잡고 있는 부분들은 많아요. 속된 말로 좀 약간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 단계라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클라우드는 비중 얼마 안 됐잖아요. 예, 클로버하고 뭐예요? 네이버 웍스 이런 것들은 주로 기업들하고 상대를 많이 해요. B2B로. 근데 이거는 그렇게 비중이 얘네 한 5% 좀 안 되나? 그 정도 남짓. 어떻게 보면 회사는 되게 단순해요. 이런 식으로. 특히나 검색이 되게 많이 중요하다. 이건 뭐 여러분이 이제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여기 대표가 요번에 그 최수연 대표인가요? 여자분 굉장히 똘똘하게 생기신 분. 예, 저도 인상 깊게 봤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 특히나 아주 이쪽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죠. 특히 AI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뭐 올해를 네이버 그 AI 원년으로 삼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발전하겠다 해가지고 뭐 얼마 전에 막 인터뷰도 하고 하는 거 봤는데 일단 뭐 회사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여기 대주주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해진 의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거나 그분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게 봐요. 제가 전에는 이해진 의장이 아 왜 저렇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아 좀 아쉽고 막 이랬거든요. 알고 봤더니 저희 고등학교 선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유 네이버 아유 참 역시 회사가 좋네 막 이렇게 보게 돼요. 아 나 이렇게 방송하면 안 되는데 그 이제 이해진 의장도 예, 표면을 안 나섰는데 이제 점점 표면으로 올해 나서고 있죠. 이런 측면을 본다면 분명한 건 네이버가 굉장히 지금 올해를 뭔가 달라지는 해로 바꾸려는 건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네이버가 전에는 완전 월등했습니다. 그리고 뭐 카카오가 그다음 뭐 더 다른 데들이 좀 이랬는데 지금 네이버가 여러분들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뺏기고 있는 거 아세요? 어디가 지금 들어온지 아십니까?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구글로 검색합니다. 구글이 지금 얘네들이 안드로이드 문화를 되게 잘 만들어서 이 구글 같은 경우에 특히 나이 좀 드신 분들은 티맵 우리 저번에 했죠. 저번 주에 티맵 갖고 하죠. 젊은 친구들은 뭘로 보는지 아세요? 구글맵으로 보더라고요. 특히나 구글맵이 해외에서는 또 끝내주게 좋대요. 그래서 구글이 지금 네이버의 시장 점유율을 엄청 많이 뺏고 있어요. 젊은 친구들은요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이버 쓰면 창피한 거래요. 에이 이 반장이 지어내네 이런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스마트워치 어떤 거 차고 다녀요? 거의 다 둥그런 거 차는 분들 많죠. 왜? 갤럭시가 거의 둥그랗잖아요. 왜냐면 전 이런 방송을 하고 뭐 항상 이런 거 주식에 대한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변화들을 봐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의 손목을 봐요. 어떤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나. 근데 젊은 애들 이렇게 뭐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보잖아요. 둥근 거 한 친구 거의 몇 명 못 봤어요. 다 어떤 거 차고 있던가요? 네모난 거. 뭐예요? 애플워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젊은 이런 친구들이 이제 갤럭시라든지 아니면 네이버라든지 이런 걸 하면은 되게 약간 좀 촌스럽고 이런 식의 지금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현실이에요.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네이버가 아니라 구글을 오히려 선호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거는 지금 통계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네이버가 진짜 올해를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 이해진 의장까지도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진짜 올해 내년에 뭔가 점점 변화하는 모습을 내놓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차트상으로 한번 보면요, 여러분들 이러다가 쫙 하고 코로나 때 아시죠? 그때 어마어마했죠. 예, 그때 난리 나고 그 다음 어떻게 되세요? 다시 빠졌죠. 그런 다음에 지금 잠자고 있죠. 카카오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카카오 흐름보다는 좀 나아요. 뭐가 낫나요? 예, 카카오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카카오는 예, 이런 식으로 더 잠자요 지금 작년부터. 누가 그러더라고요. 도찐 개찐이라고. 예, 맞아요. 도찐 개찐. 뭐 네이버하고 카카오인데 도찐 개찐이지. 그럼 뭐 어쩌겠어. 분명은 그래도 네이버가 카카오보다는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도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더 괜찮은 어떤 미래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거품은 다 빠져 있어요. 둘 다. 이 거품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됐을 때 한 1년 정도의 바닥 다지기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주가에 좀 변동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 네이버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은 만약에 자기가 좋은 걸 볼 수 있다. 그리고 좀 좋은 애를 안다라고 한다면 뭐 그쪽으로 가는 것들을 오히려 더 권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난 이거 그래 그래도 이거 좀 더 들고 있어 볼래. 그래도 난 이거 그냥 뭐 약간 손실이라서 뭐 요런 분이라면 그러면 요거 들고 가도 예. 왜냐면 얘가 여기서 문제 일으킬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이제 좋아지겠지. 예,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보겠습니다. 오프라인 무료 주식 강연 찾아가요 이반장 5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
수원 컨벤션 센터로 찾아갑니다. 주식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 ST팜입니다. ST팜도 이거 질문이 요즘 좀 들어왔더라고요. 뭐 여러분들 궁금증 가질 만한 종목인 것 같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실 거예요. 얘는 워낙은 삼천리 제약이라는 회사로 시작됐는데 2010년도인가에 그때 동아소시오그룹에 합병이 됐죠. 얘네는 워낙 원료의약품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CDMO 사업 쪽, 뭐 원료의약품 CDMO를 하다가 요즘은 약간 어느 쪽으로 좀 나가고 있나요? 올리고핵산, 그쪽하고 RNA 치료제, CDMO 사업, 이런 쪽으로 지금 사업 영역을 좀 넓히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관심들을 많이 갖고 굉장히 튼튼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이 회사는 저는 RNA, 뭐 원료의약품이라는 건 너무 뻔히 아니까, 특히 RNA라는 단어가 지금 나왔었는데, 이 RNA 우리 많이 친숙해졌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이 RNA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 DNA는 오히려 잘 알아요. 근데 RNA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몸 안에 어떤 특정 단백질이 있잖아요. 그 몸에 어떤 특정 단백질인데 그 단백질이 좋으면 걔를 좀 키우고, 나쁜 애라면 걔를 키우지 못하게 억제시켜버리고, 그런 물질이 바로 RNA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의 설계도를 조작하는 물질? 왜냐하면 뭐 이런 핵심 물질들을 키워볼 수도 있고 억제시킬 수도 있으니까 이런 조작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다, 우리 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독감이나 이런 거 다 백신할 때 그 백신이 결국 뭐예요? 몸속에 그 해당 균을 조금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걔가 면역력을 스스로 키워가지고 다른 이제 그게 들어왔을 때 버티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감 한 날 첫날 어때요? 막 열나거나 이런 분들 많지. 왜 그럴까? 당연하지. 독감 균을 넣었잖아, 소량. 그러니까 몸이 열을 반응하겠지. 근데 그러면서 몸이 어떻게 돼요? 면역력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기존의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코로나 때도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맨 처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제일 먼저 맞았잖아요. 그게 어디 거예요? 아스트라제네카 거였죠? 그건 무슨 백신이었어요? 지금 제가 말했던 그 물질을 조금 넣어서 면역력을 키우는 백신이었잖아요. 근데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뭐예요? 바로 RNA 백신 썼잖아요. 그게 뭐야? 신호물질 키우고 줄이고. RNA 얘도 특정 단백질을 주사해가지고 발현을 억제하거나 막 이렇게 키우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라는 균이 들어갔어. 그럼 코로나 균을 못 크게, 아니면 그거를 막는, 체내에서 직접 특정 단백질이 생산 못 해지게, 예를 들어 코로나가 못 퍼지게. 그래서 막 뭐 TV에서 막 의학 전문 기자들이 나와서 막 이거 이렇게 해서 뭐 어쩌고 뭐 하고 단백질 그려주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이걸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모더나의 그런 백신들, 이런 것들이 아주 제일 대표적인 백신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차세대 치료제들이죠, 이런 게 다. 우리가 맨 처음에도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아스트라제네카 처음에 썼잖아요. 균 넣어가지고 그거 키우는 거였잖아. 그건 그래도 좋았잖아. 맨 처음에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지금도? 중국 백신. 중국이 맨 처음에 자기네 코로나 터지자마자 백신 개발했다고 기억 안 나세요? 그래서 중국이 맨 처음에 우리나라보다 백신 훨씬 먼저 맞았잖아요, 걔네. 그래서 자기네 중국 사람들 다 맞추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쑥대밭 됐잖아. 그게 왜 그래? 그 중국 백신이 무슨 백신이라 그래? 물 백신이라며. 안 먹히는 백신. 왜? 걔네들 균 넣어가지고 하는 기존 방식 한 거잖아. 안 먹힌다고, 코로나에 거의. 근데 이게 맨 처음에 RNA를 지금 연구하는 단계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너무 급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일단 써봤죠. 근데 어떻게 돼요? 그게 완전히 성공을 한 거죠. 대박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차세대였어요, 워낙이. 코로나가 아니면 이런 RNA 방식들이 지금같이 전 발전 못했을 거라고. 항상 위기나 어떤 그런 거에서 이걸 뚫는 어떤 획기적인 뭐 결과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왜 역사는 발전했다 이런 말 하잖아.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쪽이 또 이 RNA 이쪽이 중요하냐면, 코로나가 여러분들 만성질환이에요, 희귀병이에요? 이건 희귀병이잖아요, 솔직하게. 코로나가 만성병은 아니잖아요. 뭐 고혈압이야? 아니잖아. 워낙은 이렇게 희귀병에 지금같이 이런 식으로 워낙 쓰이는 거였어요. 코로나 때 해보고 나니까 너무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RNA 치료제들 이걸 이용해서 이 원리를 만성질환에 쓰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제가 봤을 때 상당한 수요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건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 RNA 치료제가 나온 게 약 한 20개 정도밖에 안 나요. 워낙은 RNA가 이 정도 속도로 발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치료제들이. 근데 코로나라는 애 때문에 획기적으로 발전을 해버렸거든요, 속도가.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0개가 나와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 얘네가 제로네 혈액암 치료제인가요? 뭐 그거에 원료를 공급하고 있죠, 작년부터. 아까 원료의약품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착실하게 잘하고 있어요. 이 RNA 치료제를 만드는 거에 또 주 원료가 뭐냐면 올리고예요. 근데 이 올리고를 전 세계에서 3업체밖에 못해요. 하나는 일본 회사고 하나는 어디예요? 미국 회사예요. ST팜이 워낙 이런 부분이 되게 매력으로 많이 작용을 한 거예요, 주가에도 예전에. 현재 얘네들이 개발하고 있는 다양한 RNA 치료제들이 있거든요. 그 다양한 RNA 치료제들의 파이프라인에 원료 이렇게 물질들을 넣어. 그런데 얘네들이 성공을 해야 돼.
그래서 얘네들 구조가 보면 어떻게 됐냐면 맨 처음에 이 어떤 약품이 있어. 그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획기적으로 매출이 확 늘어버려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얘네들이 뭐 아주 낮은 단계야. 이러면 어떻게 돼? 매출이 그때는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뭐 물질이 많이 쓰일 게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매출이 좀 적어요. 얘네 핵심은 뭐냐면 그 연구하는 그런 물질들이 상용화가 돼서 그렇게 되면 확 느는 구조를 얘네 갖고 있어요. 그 RNA 그 치료제 우리가 파이프라인이라 그러거든요. 그 임상 거치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파이프라인에 얘네들이 은근 많이 원료약품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발전 단계들이 좀 낮은 단계래 가지고 요게 좀 구체화가 되기 시작하면 이 또 ST팜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주가에 이슈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ST팜에 대한 아직도 미련을 많이 갖고 있고 지켜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차트로도 보시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으로 그냥 움직이다가 한번 주가 올라가고 나서 코로나 때 그리고 나서 밀릴만 한데 그냥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작살나거나 이런 회사 되게 많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이런 신약 뭐 이런 관련돼서 뭐 얘기 나오고 하는 회사 중에 얘네같이 안정적인 회사 주가로는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얘는 마치 뭐 요즘 삼성전자 얘기하면 좀 그러시니까 예. 근데 하여튼 뭐 예전에 삼성전자 같은 모습 그냥 덤덤하니 괜찮지 이런 회사.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 이게 상용화되면은 굉장히 좀 빛을 볼 거라고 저는 봐요. 얘네 같은 경우에 이거 말고 또 치료제들을 합니다. 자기네 자체 치료제를 개발해요. 왜냐면 원료유품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 하나는 에이즈 치료제랍니다. 그래서 얘네가 일상은 이미 프랑스인가에서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2상이 하는데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요 부분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에이즈 치료제가 물론 뭐 수요는 있지만 이게 얼마나 많이 쇼킹하게 먹힐까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에이즈라는 건 워낙 오래됐잖아요. 왜냐면 에이즈가 굉장히 오래된 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 때만 해도 가외가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예, 그래서 그때 EBS가 막 출범하고 막 이럴 때인데 근데 그때 막 선생님들이 나와서 했던 말이 에이즈가 이거 무슨 뜻인지 알죠? 막 이러면서 아 이제 다 살았다 막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에이즈는 그렇게 되게 무서운 병으로 됐었어요. 근데 그게 벌써 몇십 년입니까? 그래서 이 치료제라는 게 뭐 나름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슈가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얘네들이 뭐 비소세포암이라든지 간암 등 이렇게 그 진행성 고형암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 이런 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물질이 있어요. STP-1002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 임상 1상 결과가 작년 9월에 결과가 나왔고요. 2상을 준비 중이거든요. 안정성이 어느 정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요것도 얘네들이 기대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건 근데 제가 봤을 때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지금 좀 그렇게 보고요. 일단 ST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좀 전에도 말했지만 자기 나름대로 신약 개발도 합니다. 근데 이 신약 개발들도 얘네 단계도 이걸 뭐 좋다고 보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보면은요. 자체적인 개발을 통해서 상업화까지 안 가요. 임상 1상이나 2상 있죠. 요 정도까지 낮은 단계, 요러면 좀 돈이 덜 들어가요. 좀 쉬워요. 그래서 임상 1상이나 2상 정도 요 정도까지만 한 다음에 그래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가 돼.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큰 제약사한테 파는 거야. 니네가 나머지 돈 더 많이 들어가는 거, 니네가 힘든 거, 그리고 허가 받는 거 이런 거 니네가 다 해.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물 쟀으니까 그걸로 돈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얘네가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시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얘네는 뭐예요? 전 이걸 보면서 ST팜을 가끔 보면서 얘네 무슨 프랜차이즈 같아요. 이거 한 다음에 니네 비법 가르쳐준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원료 자기네가 공급해서 돈 벌잖아요. 프랜차이즈. 얘네가 이런 식이에요, 신약. 이거 하고 나서 니네 성공하지? 우리가 1, 2, 3까지 한 다음에 니네한테 넘겨줬어. 이제 니네 나한테 돈 내놔. 그리고 완전히 이게 다 성공해. 상용화까지 들어가. 그러면 그 다음에 원료 의약품은 우리 거 써. 그래서 얘네들 장사 이런 부분은 좀 해요. 제가 봐도 주가 모습 보더라도 어느 정도 그 다음 오르고 나서 그 다음 지금 나름대로 그냥 그러니까 얘는 싼 구간에서는 굳이 버릴 주식은 전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비쌌을 때 뭐 엄청나게 따라갈 만큼의 지금 현재까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주봉도 보여드리고 월봉도 보여드리지만 STP 같은 경우는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지켜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갖고 계신 분들 그냥 뭐 들고 가봐도 뭐 특별히 위험한 구간으로 들어갈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쉽게. 왜냐면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미국의 이런 지금 현상들 보면은 이런 애들한테 제약이나 이런 쪽한테 불리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홀딩하는 쪽으로 가보시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프라인 무료 주식 강연 찾아가요 이반장 5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 수원 컨벤션 센터로 찾아갑니다. 주식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넘게 만에 부산을 갑니다. 제가 부산에 이렇게 오래 안 간 적 처음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부산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 여러분들 잘 와서 듣고 가시기 바라고. 장소가 좀 좁아요. 예전보다. 좀 좁게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좀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마지막 종목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마지막 종목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 좀 생소할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바로 KINX라는 종목입니다. 과연 뭔 종목일까? 한번 같이 공부해보죠. 이 회사는 2000년 6월에 설립됐습니다. 이 회사는 주로 뭐를 하냐면요. 우리가 IX라고 표현합니다. IX. 이게 뭐냐? 인터넷 연동 서비스라 그러거든요. 이 IX를 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제가 오늘도 계속 나오겠지만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뭐 CDN이라 그래서 컨텐츠 전송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하고 이러는 회사예요. 뭐 클라우드도 좀 하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인터넷 인프라 서비스를 해주는 기업입니다. 근데 왜 제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라고 그랬냐면요. 얘네는요. 일반인을 상대할 일이 없어요. 얘네 B2B예요. 기업들을 상대하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KINX라는 회사를 접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기도 힘들고 이게 뭐지?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실은 실생활에선 지금 여러분들이 이 회사 거를 상당히 많이 접할 가능성이 커요. 이 회사의 워낙 태동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처음에 생기게 된 이유가요. 1990년대 말로 올라갑니다. 1990년대 말에요. 그때 막 인터넷들 막 처음에 우리나라 초창기 생길 때 기억나세요? 천리안, 나우누리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런 거 할 때 여러분들 초창기 인터넷 문제점에서 발생했어요. 그 당시엔 여러분들 인터넷 서비스 이 제공을 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라 그래가지고요. ISP라고 부릅니다. 이 ISP가 그때 누구였냐면 제일 대표적인 게 KT. 지금 KT는 KT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유명했던 데이콤. 이 데이콤이 지금의 뭐예요? LG U+죠. 이 ISP를 대형 통신사들이 하다 보니까 얘네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얘네들이 인터넷 연동 서비스를 하는데 자기네 회선을 깔게 해버려요. 지네 회선을 쓰라고 막 강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중립성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지금은 이거 공정위원회에 이런 거 다 걸릴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왜 니네 거를 꼭 이렇게 써야 돼? 인터넷 환경 니네 거 구축한 다음에 전용 회선도 막 니네 거를 억지로 쓰고 막 다 이래야 돼? 뭐 강매식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1999년도에 16개 ISP 인터넷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들이 하나로 합칩니다. 그래서 한국인터넷연동협의회라는 걸 엽니다. 한국인터넷연동협의회 이게 바로 KINX라는 회사의 모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고 지금 넘어가셔야 돼요. 근데 이 회사는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립적인 아까도 말했잖아요 16개가 합쳐져서 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중립적인 IX 인터넷 연동 서비스를 하는 곳은 딱 이거 하나예요. 왜 제가 아까도 B2B 이런 얘기를 했냐면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들 있죠. 세계적인 뭐 아마존이니 이런 데들이 들어올 때 반드시 만나가지고 조인을 해야 되는 회사가 바로 이 KINX입니다. 중립적인 IX를 쓰지 않으면 굉장히 불리해져요. 여러 가지가. 이 중립적인 IX를 쓰면 좋은 점이 뭐냐면 말 그대로 중립적이니까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공급자 우위 시장이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비자 우위 시장이 있죠. 공급자 우위 시장은 뭐예요? 니네 그냥 우리가 주는 대로 써. 니네 다른 거 없잖아.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쓰겠습니다. 이게 공급자 우위 시장이에요. 그러면 수요자 우위 시장은 뭐야? 파는 애들이 많아. 과일이라고 따져봅시다. 과일 A 가게 있고 B 가게 있고 C 가게 있고 D 가게 있어. 그럼 소비자가 딱 가면 여기서 호객행위하죠. 손님 어서 오십시오. 아유 저희가 좀 더 싸게 드릴게요. 이게 바로 뭐예요? 소비자, 수요자 우위 시장이에요. 소비자가 마음대로 고르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 제가 좀 전에도 그랬잖아. 중립적 IX를 하면 어떻게 돼? 구글이나 야후 이런 애들이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들어올 때 얘네들이 이걸 비교해서 얘네들이 원하는 환경을 조성해줘요. 우리 이런 환경으로 만들어줘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에 맞춰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뭐 네트워크 다양한 옵션 우리 이런 옵션들 좀 해주세요. 그럼 해줄게요. 이렇게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유연성을 줍니다. 그리고 선택권을 제공해요.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중립적이니까. 이거는 공급자 우위라면 돈 깎을 수 있겠어요? 못 깎죠. 다른데 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 써야 되잖아. 근데 어떤 놈이 깎아줘? 안 깎아주지. 내가 만약에 공급자 우위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이다. 나도 안 깎아줘. 싫으면 관도 너 못 쓰잖아. 그 완전 배짱 장사해도 되잖아. 근데 소비자 우위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쓰는 사람 쪽에서는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B2B를 얘기했던 게 여러분들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실은 이 B2B 쪽으로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리를 확고하게 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얘네들의 사업 비중을 좀 봐야 되는데 매출 비중을 보면요. 절반 이상의 IDC입니다. 이 IDC가 뭐냐면요. 아까 제가 데이터 센터 한다 그랬죠. 이게 데이터 센터 관련된 거예요. 이게 한 55% 돼요. 그 다음에 오히려 IX 있잖아요. 인터넷 연동 서비스로 시작됐잖아요. 얘네는 한 10%밖에 안 됩니다. 이 IDC가 더 커요. 그리고
클라우드가 또 한 8에서 10%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CDN이라고 그랬죠. 컨텐츠 전송 네트워크라는 거 한 2, 3%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 얘네 자회사가 또 커요. 큰 회사 하는 분들은 여기 거 거의 다 씁니다. SP소프트라고. 얘네가 매출이 한 25% 차지해요. 이 SP소프트가 뭐 하는 회사냐면요, 여러분들 국내 1위의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사예요. SPLA라는 걸 하는 애들이거든요. SPLA가 뭐냐면요, 이게 서비스 프로바이더 라이센스 어그리먼트 이래가지고 뭐냐, 쉽게 말하면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국내 1위의 공식 파트너사라고 그랬어. 마이크로소프트라 그랬죠. 마이크로소프트면 여러분들 물론 가정에서는 잘 안 쓰실 거예요. 왜냐면 가정에서 컴퓨터들 보면은 주로 작업, 문서 작업 뭘로 하세요? 아래 한글로 하지 않나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기업에서 할 때 뭘로 하게 해요? 회사 쪽에 이런 큰 조직 쪽에 있는 데들은 거의 다 마이크로소프트 씁니다. MS 워드, MS 오피스, 뭐 엑셀 이게 다 통합돼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쓰려면 뭐예요? 라이센스. 쉽게 말하면 경기한테 월 단위를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이거 잡는 애들 있는 거 아세요? 불법으로 쓰는 사람들 갑자기 어디에서 딱 한 다음에 너 이거 돈 내야 돼? 막 이런 거 하는 거 겪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왜냐? 이걸 잡아내도 돼요. 왜? 이게 쉽게 말하면 해적판이에요. 해적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가정에서 막 쓰는 분들 중에 해적판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얘네 재산권이기 때문에 회사들은 크기 때문에 회사한테 월 단위로 라이센스 돈을 받아요. 그걸 받는 애들이 바로 SP소프트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MS의 70%를 차지한다 그랬죠. 그럼 이 소리는 뭔 소리야? 웬만한 좀 큰 회사들은 여기하고 다 상관이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은근히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회사하고 많이 연결됐을 거예요 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주요 사업부인 이 데이터 센터 있잖아요. IDC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한 55% 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데이터 센터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 야, 이거 데이터 센터 빌려주는데 이게 뭐? 데이터 센터 빌렸어? 여러분 큰 회사들은 뭐 예를 들어서 저번에 뭐 그 KT도 난리 나고 했잖아요. 뭐 카카오도 뭐 서버를 늘리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난리 나잖아요. 서버 잘못되는 날에는 뭐 계산이 안 되고 난리 났던 거 몇 번 난리 났던 거 기억나시죠? 뭐 불 나가지고도 난리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들은 데이터 센터가 생명입니다. 인터넷은. 근데 이 데이터 센터가 여러분들 큰 데들은요 돈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 아마존 이런 데를 못 쫓아가는지 아세요? 다른 데들이? 거기 데이터 센터 규모와 비용이 얼마? 다른 데들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이런 쪽을 더 공부하다 보면요, 이건 완전히 돈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애들이 기술 갖고도 안 돼요. 돈으로 이거는 눌려버리면요, 이게 사이즈가 안 나옵니다, 답이. 이 데이터 센터를 그래서 작은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빌려 써야 돼요. 데이터 센터를 갖는다는 게 여러분 되게 어려운 게 이게 보안도 중요하고요. 뭐 항온, 항습, 온도도 맞아야 돼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그 전력 그거를 다 구축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번에 뭐예요? 전력선 주식들 난리 났잖아. 전력주들 왜 그래? 미국에서 AI 때문에 AI가 왜 그래? 데이터 센터에 기존에는 요 정도의 전선 가지고 가는 전기 가지고 오케이였는데 지금은 전기가 엄청 많이 들어서 전선이 이만큼이 들어간다며. 그래서 미국에서 AI 때문에 전선주 날아가는 원리가 저거잖아요. 이게 다 같은 원리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하려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환경이 조성돼야 되거든요. 근데 작은 회사들이 그걸 어떻게 만들 거야? 네이버나 카카오는 되지. KT는 되지. 밀키트 왜 잘 돼? 만약에 2인이나 3인이 직접 사서 음식 하는 거하고 밀키트 사서 그 음식 먹는 거하고 비용 어떤 게 덜 들어갈까요? 밀키트가 훨씬 덜 들어갑니다. 음식 해보시면 압니다. 2, 3인이 만약에 자기가 직접 시장 봐서 뭐 만들어봐? 얼마 들어간지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저녁이라도. 밀키트가 그래서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 그거를 구축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이걸 빌려 써야 돼요. 데이터 센터를. 근데 이게 굉장히 짭짤한 장사입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를 이거 빌려줄 때 얘네들이 어떻게 빌려주냐면 렉이라고 있어요. 데이터를 이렇게 자기네 그 서버를 놓을 수 있는 그 공간, 이거를 렉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렉을 빌려주는 임대료를 받습니다. 당연히 빌려주니까 그 데이터 센터 안에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이 회사께 요만큼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 공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공간을 렉이라 그래요. 그거에 대한 임대료를 받아요. 근데 이거만 받는 줄 아세요? 이게 아니라 아까도 얘네들 데이터 센터 하면 통신이나 이런 게 정보 같은 거 얘네들이 전산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야. 서버하고 막. 그러려면 얘네들 회선을 써야 돼요. 여기 회선 깔린 거 써야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와이파이로 잡아? 그 어마어마한 걸? 못 잡잖아. 그럼 얘네 회선을 쓴다고. 그럼 이건 뭔지 아세요? 이거에서 회선 사용료를 받아요. 이게 진짜 짭짤한 장사예요. 이건 회선 사용을 한번 깔아놓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래서 얘네들은 이 임대료하고 회선 사용료 이걸로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만 지으면 이건 무조건 남는 장사예요. 근데 얘네들이 작년에 과천 데이터 센터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게 기존 대비 1.4배인가 1.5배예요.
그래서 2022년에서 3년에서 주가 이렇게 가만히 있던 애가 날르죠. 2024년 8월인가 10월, 그러니까 이때 얘네들이 과천 데이터 센터를 열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먼저 뜬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게 낼 때는 어떻게 돼요? 물량 빠지기 시작하죠. 근데 모르는 사람은 이제 이럴 때 잡아요. 그러다가 물 먹는 거예요. 이게 먼저 선반영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과천 데이터 센터가 그 정도로 얘네한테 핵심적인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올해까지 얘네가 거의 과천 데이터 센터의 80%가 이미 지금 임대가 거의 다 찼어요. 근데 얘네 지금 배짱 장사하세요. 그러니까 이 배짱 장사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얘네들에 대한 어떤 자신감인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만약에 월세를 놔. 월세를 안 밀리고 빵빵하게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주겠어요? 아니면 월세를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약간 퀘스천 다는 사람한테 주겠어요. 예를 들어서 월세를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이 막 의사야. 근데 어떤 사람은 직업이 아직 없어. 누구 비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안전성이라는 거에서 따지는 거예요. 의사면은 여러분이 원룸 주인이라도 의사면은 월급 많이 받겠네? 그럼 나 원룸 비용 안 띄워 먹겠네? 그럴지 않을까요? 근데 취업 준비생은 예를 들어서 모아놓은 게 특별히 없는 친구야. 그럼 뭐 집에서 오는 돈으로 가지고 내야 되는데 만약에 집에서 조금 힘들어서 뭐 늦게 줄 수나 못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어떤 사람한테 먼저 월세를 주겠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마음 같으면 취업준비생한테 먼저 해서 야 용기 내서 빨리 취업해 이렇게 해서 해주고 싶겠죠. 근데 여러분들 월세 몇 달씩 밀리면서 참으실 수 있어요? 못 참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의사한테 당연히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현실적인 거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그래서 큰 회사들한테 먼저 줍니다. 지금. 큰 회사들한테 주는데도 얘네들이 지금 올해까지 80%가 이미 찼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그 이상을 이제 금방 채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아까 제가 작년부터 얘네를 돌렸다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제가 알기로 이 과천센터에 그 작년부터 돌려서 얘네가 감가상각을 해야 돼요. 비용 떨구는 거. 얘네가 비용이 연간 70억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 70억이 그래서 지금 약간 이익률이 적어져요. 근데 이게 올해로 비용 떠는 게 끝날 겁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 과천 데이터 센터가 온으로 다 들어가요. 실적이.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그 내용을 듣고 주가 흐름을 본다면 어떨까요? 얘는 그냥 한번 올라오고 차분하게 가다가 다시 지금 항상 놀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내년에는 이제 온기 반영이 다 되거든요. 과천 데이터가. 이제 비용이 떨어질 게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80%까지 지금 들어왔어요. 근데 얘네 곧 이렇게 되면 내년에 100% 채우겠죠. 자기네가 골라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임대료보다 더 중요한 게 회선 사용료라고 그랬죠. 그게 이익률이 훨씬 높아요. 80%보다 90%일 때가 이익률이 좋아져요. 10%가 더 들어와서 임대료가 더가 아니라 회선 사용료 때문에 이게 이익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구조가 되는 거야. 시간이 가면서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익률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는 오히려 그렇게 따진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내년 후년에 오히려 더 나은 모습을 보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그럼 올해 혹시라도 시장이 흔들리거나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흔들리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뭐 물을 타야 되게 된다면은 그럴 때 한번 노려보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세 종목도 열심히 달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항상 뭐 제가 알고 있는 건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 다음 뵐 때는 5월이겠네요. 5월은 계절의 또 여왕이죠. 4월 수고 많으셨고 또 5월은 더 신나는 5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월 달에 우울했던 분들 많은데요. 힘내시기 바라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